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노동과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의 깃발을 내걸었지만 그 성과를 평가하기엔 지난 1년의 시간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했듯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의 경제 전문가 모시고 집중 진단해서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성과 과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박상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취임 1년, 1년에 짧기도 하고 긴 기간입니다. 1년의 평가를 조금 종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경제 운용, 저희가 이제 경제 방송이니까 경제 운용 성과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점수로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과학적 점수. 신세돈 교수님, 점수로 어떻게 1년 평가? 1년 지났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퀴즈라고 퀴즈. 중간고사가 아닌 쪽지 시험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를 이제 보는데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본다고 하면 쪽지 시험을 5번 보는 셈이죠. 네. 5년이니까.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쪽지 시험은 20%의 비중이잖아요. 5년에 1년이니까요. 1년이니까. 네. 그래서 5번 있을 쪽지 시험에 첫 번째 시험에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고 하면 네. 일단 81점은 주고 싶어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는 81점. 1점. 근데 이제 전체 5번 볼 것 중에서 이게 하나니까 네. 그걸 다시 또 5로 나누면 뭐 한 얼마나 될까요? 이걸 5로 나누면 예. 그럼 뭐 한 18, 10몇 점, 예, 20점 만점에 20점이, 예. 20점 만점에 한 16점 정도 되는데 예. 100점 만점으로 우리가 환산하면 80점 정도는 된다. 그게 상당히 괜찮은 점수죠. 100점 만점에 80점이니까 이게 A 학점 되는 겁니까? 이러면? B죠. 아, B인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예. B 플러스? B 플러스 되려면 보통 86, 7은 돼야 아, 되죠. 그렇군요. 90이 넘어가야 하니까 그렇지 평점을 하면 근데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 B라도 되냐? 경제가 엉망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제가 후하게 점수를 주는 이유는 일단 문재인 정부 때 방향을 바로 잡았다. 방향을 정부의 정책이 경제 정책이 방향을 바로 잡았다. 방향을 바로 잡았다. 앞으로 이제 바로 잡은 정책 방향으로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네. 2년, 3년, 4년, 5년에 우리가 평가를 하겠지만 네. 일단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는 이유가 예. 문재인 정부는 너무 모든 걸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정부가 다 할 수 근데 이번 있다. 정부는 일단은 기업이 중심이 되고 기업이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여러 것 차원에서 그래서 기업을 줬다는 것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대통령은 자율을 강조를 했지만 저는 자율 기업의 자율 네. 이걸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단 후한 점수를 주고 이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많아서 네. 조금 이따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네, 일단은 5번의 쪽지 중에 첫 쪽지 시험으로서는 한 80점, 79점 그 정도는 네. 된다. 저는 그렇게. 네, 5년의 임기 중 1년 지나고 나서 쪽지 시험을 봤더니 100점 만점 중에 81점인데 전 정부의 방향을 조금 바로잡는 그것도 방향은 민간 중심의 자율 네.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게 일단 잘했다고 보시는데 과연 어떤 분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신세동 교수님이
좀 놀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놀랐습니다, 사실. 아, 신세동 교수님 평가를 들으니까 놀랐다고요? 네, 점수를 그렇게 후하게 주셔서 문재인 정부 때 저하고 같이 방송 출연에 왔을 때 이거 날카로운 모습이 어디 가셨는가라는 생각이 한편 들기도 했고요. 저는 뭐 점수를 주자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F 학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F 학점. 네. 아, 그럼 F 학점이면 과락인데. 네. 뭐 사실 여론조사들 봐도 경제가 제일 지금 못한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예. 방향을 바로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무슨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방향을 모르겠다. 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정 건전성 중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올해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이 뻔히 예측됐는데 대규모 감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수가 한 50조 이상 부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정 건전성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PF 문제도 있고 9월부터 자영업 그 코로나 때 대출 연장 계속 해줬던 거라든지 지금 당장에 뭐 중소기업부터 해서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금융 불안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도 오히려 금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식으로 해서 불안한 금융에 기름을 껴얹고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이라는 이야기, 자유라는 이야기,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필요한 규제도 풀어주는 그걸 자율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KT라든지 이런 또 은행들, 이른바 소유분산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반시장적인 개입을 통해서 경영진 교체를 밀어붙였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결국은 우리 단기적인 뭐 금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반대적인 반대로 금리를 내려라 은행에 그런 식으로 또 은행에 개입을 했었죠. 네, 그런 것들도 기본 기조가 경제 안정화에 있는 건지 경제 안정화를 포기하고 부양을 하겠다는 건지도 헷갈릴 뿐 아니고 시장 중심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에 그렇게 가격 규제, 가격 개입하고 그리고 그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전기, 가스 요금 같은 거 억누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가를 어느 정도 따라가야만 사실 시장이라는 게 작동이 되는데 그래서 도대체 뭐 무슨 방향을 잡은 건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극화 문제라든지 제조 위기 문제 그리고 탄소 중립 이행 아리 100, 아리 100 이런 것들 한국의 장래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의 장래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과제엔 전혀 관심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F 학점을 안 주고 싶은데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요약하기도 조금 어렵네요. 우리 박사영 교수님 1년의 평가 F 학점이라는데 간단히 말하면 방향이 뭔지도 모르겠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들은 게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정 건전성을 한다고 하는데 대규모 감세를 했다. 시장 경제를 했는데 반시장적인 조치를 취했다. 금융 불안 여전하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요거 하나하나 다 토론하기는 시간적으로 일단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혹시 그러면 조금 좀 좁혀보겠습니다. 뭐 점수를 좀 잘 주셨는데 잘한 정책이 있고 못한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 교수님 보시기에 잘한 정책, 못한 정책. 그러니까 점수를 제가 강조를 한 게 쪽지 시험이 5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시험.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 A를 받았다 하더라도 2차, 3차, 4차 쪽지로 가면 F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네. 너무 그렇게 처음서부터 F를 주는 거는 가혹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저도 박상인 교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다르다. 그 말이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금리를 한국은행은 계속 올리자 갔는데 이쪽에서는 또 올리지 마라 그러고
아, 그는 네. 그 금융감독 당국에서 은행에 압력을 넣었다 그런 거죠? 금융 올리지 그죠. 마라. 근데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전기값 올리지 마라. 도시가스 그걸 좀 덜 올려라. 이건 상충이 되는 건데 예.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하면 예. 첫 1년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임시 방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책을 하는 분들이 5년 내내 할 것 아니지 않냐. 조금 있으면 바뀔 거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전부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정책이 자율 중심, 그다음에 민간 중심. 규제 혁신이 갈 거다. 그런 차원에서 예. 아까 제가 박상인 교수님의 말씀에 굳이 해석을 단다고 하면 예. 이제 그런 이야기고 예. 제일 잘한 정책이 뭐냐고 하면 뭐 많지만 딱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신성장 4.0. 신성장 4.0. 네. 여기에 뭐냐 하면 작년에 나온 금년 이후의 경제 정책 방향에 보면 네. 신기술, 그다음에 신일상,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네.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 한국이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할 분야가 이 세 가지다. 이거를 국정의 기조로 놓고 올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채택을 해야 할 정책이니까 필요한 거고.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 신성장 네. 4.0을 내세운 건 잘한 거다. 잘한 거고 예. 또 하나 잘한 것을 들려고 하면 이제 그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만들었어요. 규제 혁신 전략회의. 네, 그래서 이 규제 혁신을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슬로건으로 잡겠다라고 출범을 했어요. 예.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또 공무원들끼리의 회담이 돼버리더라고요. 공무원들끼리. 네, 그러니까 네. 규제 혁신이나 신성장이 모두 핵심은 민간 기업이 되어야 될 텐데 이걸 전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이 되려고 하면 저는 핵심에 그 기업을 둬야 된다. 기업에 계신 분들 그런 면에서 네. 잘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나온 그런 거를 보면 이게 내실이 별로 없고 예. 관주도다. 관주도다. 그런 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박상현 교수님과 생각이 조금 비슷하네요. 말은 민간주도 시장을 내세웠는데 그렇죠. 관이 좀 4년이 개입하고. 남았잖아요. 4년이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뭐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단정해가지고 뭐 F 학점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말자. 잘못한 정책은 혹시 꼽을 수 있다면? 잘못한 정책은 그런 아까도 거. 잠깐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말은 A라고 말을 해놓고 예? 실제로는 행동은 어단 말이에요. 네, 그 뭐 부분. 금리라든지 네. 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다르다. 그런 면에서 그것조차도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예.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봐주자. 네, 박상현 교수님께서는 이제 잘못한 부분을 쭉 나열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중에서 뭐 가장 잘못했다 이런 걸 들을 필요는 있나요? 혹시? 다 뭐 잘못한 것밖에 없으니까. 네, 뭐 그 중에서 특별히 잘못한 거를 하나 더 특별히 강조하라면 저는 이제 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세. 왜냐하면 감세. 작년에 사실 그 재정 계획을 짤 때 원래 경기 나빠질 거는 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감세를 하게 되면은 세수 결손 생기고 예. 재정 건전성 나빠질 거고라는 게 거의 예측 가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 대기업 중심 감세를 했었습니다. 부자, 그리고 대기업, 보니 지금 경기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 감세 효과는 주로 기득권이나 돈 있는 분들이 누리고 네. 그다음에 지출해야 될 수 있는 정부 지출은 줄어드니까 예. 그러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 지출이 어려워져요. 지금 당장 세수 결손이 많이 생기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말이 하반기에 가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지출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려운 분들 돈 지출 줄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미 이게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예. 재정을 많이 지출해 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실 줄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줄일 수 없는 거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까 이 재정 건전성뿐만이 아니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인 감세 정책을 했다는 게 네. 가장 잘못한 정책이다. 이 부분에서 신세동 교수님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을 내걸었는데
재정 건전성이 좀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감세 정책 결과 좀 안 좋다. 저는 복지 줄어들면 어려운 분에 돌아갈 돈이 솔직히 줄어든다. 이야기하면 감세 정책보다도 재정 건전화 정책 자체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재정 건전화 노력이 시기상조다? 네. 재정 건전화 노력을 이게 이제 초기서부터 막 그 재정 건전화를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예, 뭐 그랬었죠. 보수의 상징이 네. 재정 건전하다고 재정 건전성. 하면서 국무총리가 네. 또 취임하면서도 그랬잖아요. 강조하셨고. 저는 금년 내년의 경제 상황, 아, 특히 총선을 앞둔 경제 상황에서 네. 너무나 몰정치적인 슬로건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죠? 정치적 감각이 없는 그렇죠. 슬로건이다? 네. 아니 지난 정부의 재정 건전화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건전하겠다는 거 그거는 아니었습니까? 맞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걸쳐서 수정해야 되는 문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 건전화를 속으로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떠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막 대서특필하면서 마치 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태어난 정부인 것 같이 이 부총리서부터 떠들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저는 문제가 있어서 감세보다도 오히려 이 부분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화를 떠든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감세도 하셨지만 저는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우리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이 감세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법인세 이야기잖아요. 지금 법인세 인하 법인세뿐만 아니고 부동산 관련된 세금.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낮추는 종부세뿐만이 아니고 재산세도 전반적으로 낮아졌는데 이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거기에서 특히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확 낮춰버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세금 낼 때 과세 기준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그때 시가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시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그렇죠. 시가는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집값을. 근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0%인가 90%에서 60%로 60%로 낮춰버렸어요. 낮췄었죠. 그러니 이게 지금 부동산 값도 떨어져서 이 평가액도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지금 9월에 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결책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근데 거고요. 그 금액은 우리가 통계를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결정적인 요인은 전 그 부분이 아니고 세율 지금 인하 부가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가 줄어드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 정부의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는 KDI한테 저는 그 비난을 좀 돌려버리고 싶어요. KDI가 무슨 왜 얘기를 그러냐 했어요? 하면 이분들이 작년에 그것도 작년도 뭐 작년 초도 아니고 예. 작년 가을에 네.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1.78 정도 나온다고 봤거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은행도 성장률을 그렇고 지금 뭐 정부가 제일 낮은데 1.6인데 네. 지금 전개되는 속도로 보면은 네. 1% 겨우 나올지 말지 그리고 1%도 안 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도대체 봉급을 받아가지고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나빠질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 부분을 KDI가 지적을 해야죠. 왜 지나치게- 박상희 교수나 제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그걸 전망을 해야 돼요? 지나치게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네. 정부 관련 그래놓고 기관인데 작년에 세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재정 건전화를 확실하게 줄여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서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그로 인한 세수 예상, 감소? 세수 추계를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KDI 너희들 아니냐? 뭐 이런 저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 교수님이 지금 그 부동산 그 공정시장 가액 반영 비율을 0.9에서 0.6으로 낮춘 것 가지고 그러시는데 제가 혜택을 봤거든요.
종부세 네. 좀 덜 내게 되십니까? 됐어요. 이번에 나와봐야 되지만 네. 그 굉장히 많이 내던 게 근데 그 굉장히 많이 내던 것도 이게 조금씩 올라갔으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40만 원 하던 게 300만 원 되더니 그다음에 7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시는 분들은 징벌적 과세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정상화되는 거라고 해서. 근데 네, 박찬영 교수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간 거 집값이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예. 공장시장 가액 비율도 예. 올렸지만 예. 더 큰 거는 지금은 더 큰 거는 사실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저기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중요하고요. 그건 경제 예측 잘못한 거 맞는데 잘못했을 때 조정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반기 하는 말이 뭐냐면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기재부에서 여당에서 대통령실에서 계속 했어요. 경제 상저하고 하반기에 좋아질 이거를 거다. KDI한테 탓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 그 부분은. 청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도 예. 조만간 뭐 상당 부분 이제 자리 바꿈을 할 거니까. 많이 바뀐답니까? 근데 나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제가 주장했던 게 왜 대기업만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낮추냐. 이거는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거의 모든 사이즈에 상관없이 모든 그 기업의 그 법인세율을 일률 낮추는 걸로 이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네, 법인세는 작년에 네. 소득 구간별로 똑같이 1%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결국은 이제 타협을 본 거예요. 예, 원래는 그 지금 국민의힘의 초기 안에는 재벌들에게 25%던 거를 22%로 3%포인트 낮춰주는 거. 초거대 기업만 더 낮추려고 그리고 했다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그런 그 안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일괄 1%로 낮췄는데 1% 낮춘 걸 가지고 그걸 저는 비판할 수는 없다 네, 봐서 1% 감세 낮춘 게 정책은 저는 대단한 감세는 아니다. 아니다. 이번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예. 더 부담을 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도와주는 게 그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정말 증세를 통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부담을 하고 고소득층의 증세가 필요하다. 뭐 네,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법인 중에서도 돈을 그래도 많이 버는 법인들이 더 부담을 내서 그게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금융 정책하고 생각을 하면 확장 재정 정책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고 대신에 필요한 데서 지출을 하는 식의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이 전혀 안 보인다는 고소득층의 거예요. 네. 증세와 그 돈을 좀 취약계층에 지원해서 뭐 양극화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을 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예. 솔직하게 경제 어렵다. 우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사회 연대 의식을 가지고 부자들이 조금 더 희생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더 돕고 우리 보수 정부는 그런 거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은 평가가 달라졌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임기가- 감세 관련된 건 여기서 임기 조금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 자꾸 하셔서 5분의 네, 1이라고 짧게. 그러시는데 우리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회초리를 들어야지 4년간 정신을 차립니다. 회초리를 세게 드셨네요, 우리 박 교수님께서. 정말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감세 정책 넘어가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처럼 되는 게 3대 개혁이에요. 노동, 연금, 교육. 자, 뭔가 진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데는 거대 여당의 장벽이라는 지적도 있고 신 교수님,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3대 개혁의 현재의 상황 진척이 안 된다면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노동이든 또는 교육이든 연금 개혁은 일단은 국회에서 세력 구조가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갖춰지지 않고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는 의미가 있어도 실효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실효성. 저는 그래서 그 3대 개혁에 있어서는 이 국민의힘 정부가 무엇을 전략으로 삼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이걸 하겠다. 국회가 과반이 아니어서 못한다. 그러니 국회를 과반으로 해주십시오. 이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다가 거기다 또
또 좀 볼을 잘못 찼잖아요. 69시간 이야기하는 69시간. 바람에 네. 도대체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모르는 아주 우스운 것이 됐잖아요. 예. 저는 결론적으로 3대 개혁은 받는 방향인데 이거는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받쳐주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므로 저는 내년 총선에서 이걸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된다. 3대 개혁의 추진 성공을 위해서는 입법 권력을 여당이 가져와야 된다. 가져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이거를 아젠다로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역학적으로 되지도 않는 국회 의석 관계를 가지고 예. 정부가 뭘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저는 되지도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박사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3대 개혁의 현재 상황, 3대 개혁 뭐 의지도 없는 것 같고요. 의지도 없는 네, 것 같다. 내용도 없습니다. 내용도 그러니까 없고 의지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회 핑계 대고 전 정권 핑계만 계속되고 있는데 자 교육 개혁한다는 거 시작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냥 다 슬그머니 넣습니다. 국회에 뭐 입법 간 적도 한 번도 없고 논의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노동개혁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9시간 꺼집어냈다가 MZ 세대들이 반발하니까 네. 갑자기 슬그머니 집어넣고 예. 지금 흐지부지해졌지 않습니까? 네. 국회 입법으로 들어간 적도 없고 토론된 적도 없고 야당이 반대한 적도 없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여론이 나쁘니까 집어넣습니다. 국회로 가보지도 못하고서 왜 야당 탓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연금개혁 아예 국회한테 넘겼어요. 국회한테 넘겨서 안을 만들어라고 하고는 예. 거기서 나온 안이 언론을 통해서 반응이 안 좋으면은 그거 우리 입장 아니다라고 잘라버렸어요. 예. 그렇게 정말 이게 소신을 가지고 뭘 한 건지 왜 어디서 누가 이런 소리를 해서 이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아무런 소신도 아무런 내용도 없는 걸 던졌을 뿐이고 예. 그게 좀 과정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만약에 여당이 예. 3대 개혁할 테니까 우리 과반을 주시오 그러면 저는 유권자로서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69시간 노동 그거 통과시키려고? 아니 그러면 갑자기 학교 가는 연령 갑자기 그렇게 바꾸겠다고? 초등학교. 폭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준비가 안 된 정권이었고 그리고 의지도 없고 우리 정말 이 경제 관료들이 뭐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신망을 받는 관료들이 많이 대통령실도 예. 들어가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정책 추진이라든지 정책 설계라든지 방향을 보고 그래서 결론은 관료는 관료일 뿐이다. 네. 우수한 관료란 없다. 관료는 관료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3대 개혁도 의지도 없고 뭔가 계획이 없는 것 같다. 뭐 여당 탓을 하지만 국회에 가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야당 탓을 하느냐. 거야 탓을 할 때가 아니다는 아주 냉철한 비판을 하셨는데 그래서 현 정부가 조금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외교 부분에 대해서 짧게 조금 얘기를 듣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싶습니다. 한일 외교 직전에 있었던 한일 셔틀 외교도 좀 복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상화다. 정상화됐다? 문재인 정부 때 거꾸로 갔던 것, 예. 그리고 중국 편향적이었던 것, 네. 그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정상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한국과 미국, 일본에 가까워졌을 때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저는 그런 중국의, 면에서 중국의 보복 중국의 보복이 또는 중국의 걱정된다. 반응 음. 이로 인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을 이번에 갖게 되었다.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네, 그래서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으나 예.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우리한테 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가 한미일 경제 협력과 못지않게 저는 중국하고의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서 예. 하나의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보면서 동시에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반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굉장히 큰 도전을 저는 이번에 우리가 겪게 되었다. 예. 한일 관계 복원이 정상화였지만 또 다른 도전을 안게 됐다. 우리 박사영 교수는 좀 외교 분야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외교를 개인 관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줄을 서서 적극적으로 나는 당신을 믿고
잘해봅시다라는 식으로 하면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으로 외교를 해서는 안 되고 안보와 우리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정말 외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런 외교적인 역량이 있는지 전략이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고요. 예.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소수의 국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한일 관계 기초에 대한 그런 양국의 이해와 국민들의 이해가 없이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일 관계 정상화되고 앞으로 나가는 거 지지합니다. 그런데 네. 예. 일본 정부는 지금도 강제징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수십 번 사과했는데 무슨 사과를 또 받냐는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런 상황을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네. 아니 배상액에 대해서는 제3자 배상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진정어리게 사과할 때 네.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협상도 못하고 다 덮고 그냥 미래로 가자는 것이 정상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아야만 되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어. 더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 와서 네. 온 이유가 제가 보기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그 정지 작업하러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상화된 네. 외교냐 저는 예. 묻고 싶습니다. 외교 분야에도 정상화에 대해서도 정상화가 된 측면으로 보는 분과 정상화지만 국민의 동의나 지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박상현 교수님 이제 주장을 하셨네요. 뭐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윤석열 정부 1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